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 해설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면서도 중요한 질문 중 하나를 파헤쳐 볼 거거든요. 바로 왜 어떤 나라는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 어떤 나라는 계속해서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바로 이 복잡한 경제학의 세계, 그 한계와 우리가 왜 이 문제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한국과 볼리비아의 차이. 이 거대한 역사적 퍼즐의 흥미로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아주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비판이 하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경제학자 헤수스 페르난데스 빌라베르데가 한 말인데요. 화면의 인용문을 보시면 경제학계가 소규모 대출, 즉 소액 금융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모든 걸 꿰뚫고 있으면서 정작 국가를 진짜 부자로 만드는 산업화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다고 꼬집습니다. 학계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외면한 채 엉뚱한 곳에 지적 자본을 낭비하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한국은 부유해졌는데 볼리비아는 그러지 못했을까? 아시다시피 1960년대부터 2010년대 사이 이 두 나라가 걸어온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훌쩍 성장해버렸지만 볼리비아는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도대체 진짜 무엇이 이런 엄청난 경제적 궤적의 차이를 만든 걸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그 이유가 생각보다 결코 단순하지 않거든요. 한국을 보면 고도로 교육된 인구를 바탕으로 제조업 수출에 집중했고 바다와 인접해 있으며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볼리비아는요, 천원자원에 주로 의존하는 내륙국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변수 하나만 딱 떼어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일회성 역사적 사건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 여드름 치료와 노화 방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학계의 딜레마를 설명하기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거든요. 노아 스미스는 이 상황을 아주 쉽게 비유합니다. 먼저 여드름 치료를 볼까요? 이건 꽤 해볼 만합니다. 무작위 대조 시험 같은 걸로 결과도 명확히 알 수 있고요. 경제학으로 치면 앞서 말한 소규모 빈곤 구제 프로그램 같은 겁니다. 근데 노화 방지는 어떨까요? 이건 진짜 어렵죠. 결과를 예측하기도 힘들고요. 이게 바로 국가 전체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거시적인 경제성장이나 산업화와 같습니다. 확실하고 작은 걸 연구할 거냐,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세상을 바꿀 거대한 걸 연구할 거냐. 이것이 바로 논쟁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렌트 프리쳇이라는 경제학자가 2019년에 뼈 때리는 주장을 남겼습니다. 소규모 빈곤 프로그램이 실제 빈곤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비중이 1%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을 진짜로 퇴치하는 엔진은 결국 경제성장 그 자체라는 거죠. 학계가 엄격한 연구 방법론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을 연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일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중립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학자들이 온통 작고 확실한 실험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 거세긴 한데 실제 데이터를 열어보면 개발경제학 논문의 약 19%만이 이런 소규모 무작위 대조 시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가 그 거대한 질문들을 아예 포기해버린 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세 번째 섹션입니다. 성장을 설명하는 거대 이론들. 과연 국가의 부는 어떻게 창출되는 걸까요? 빈곤국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부자 나라가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쏟아져 나온 아이디어들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목록들을 보세요. 제도, 지리적 요건, 인적 자본, 상업주의, 문화, 국가의 역량, 그리고 경제적 자유주의까지. 이 각각의 이론들 뒤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치열하고 방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 있죠. 아까 경제학계가 큰 질문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했지만요. 사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학계는 이 거대한 질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보신 그 모든 거대 이론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고 엄청난 연구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거든요. 학자들은 여전히 국가 성공의 비밀을 풀기 위해 치열하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섹션입니다. 경제학 분석 도구의 한계. 이렇게 수많은 천재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왜 아직 딱 떨어지는 하나의 정답을 못 찾고 있는 걸까요? 학자들이 국가 성장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꺼내드는 첫 번째 주요 무기는 국가 간 회귀 분석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들의 데이터를 쫙 모아놓고 통계적으로 비교해서
도대체 어떤 요인이 제일 중요했는지 체계적으로 뽑아내려는 시도입니다. 근데 이 도구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생성이라는 문제인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효율적인 관료제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끌었을까요? 아니면 훌륭한 교육 시스템이 있어서 좋은 관료제와 경제 성장이 동시에 튀어나온 걸까요?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통계 수치만 딱 보고 이게 진짜 원인이야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요 도구는 구조적 모델입니다. 이건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수들을 추정해서 경제의 현실을 수학적으로 세밀하게 그려내려는 시도예요.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수학적 개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계에 돌아다니는 아주 재밌고 뼈있는 농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구조적 모델은 칫솔과 같다.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남의 것은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웃기죠? 학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변수를 요리조리 조정할 뿐 맞지 않는 모델을 과감하게 버리진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하나로 모아 밝히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안적인 도구로는 서술적 역사나 미시적 실증 연구 같은 것도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 같은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서 온갖 흥미로운 디테일들을 꼼꼼하게 다 기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디테일이 진짜 중요했네 하고 파악하려는 방식이죠. 아주 훌륭한 사실 기록 도구이긴 합니다만 여기에도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역사는 딱 한 번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글로벌 경제의 역사를 통제된 무균 실험실 환경에서 다시 실행해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나라에서 통했던 사실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통할 보편적 법칙이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마지막 5번째 섹션, 복잡계와 겸손의 필요성입니다. 개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부분이죠. 스티븐 브라이언이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했는데요. 화면에 표를 같이 보시죠. 1970년대에 한국과 브라질은 둘 다 관료제를 바탕으로 산업정책을 펼쳤습니다. 투입된 정책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한국은 강력한 수출 규율이라는 환경 덕분에 대성공을 거뒀지만 브라질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정책을 던져 넣었는데 주변 환경에 따라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복잡 적응계라고 부릅니다. 동일한 정책이나 개입을 적용해도 그 주변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환경을 말하죠. 만약 국계 경제라는 게 이런 거대한 복잡 적응계라면 단 하나의 보편적이고 완벽한 거대 이론을 찾겠다는 미션 자체가 애초에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갑지만 필수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빈곤을 단숨에 해결해줄 마법의 지팡이, 즉 단 하나의 거대한 정답이나 확고한 개발의 과학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 이번 해설의 최종적인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경제학자들에게 거대한 질문에 집중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마치 그들이 거대한 정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촉각으로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일까요?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다가갈 때 가장 필요한 건 다름 아닌 지적 겸손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답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적인 한계가 이렇게 뚜렷하다면 우리는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완벽한 마법의 지팡이가 없다면 각 나라의 그 복잡하고 고유한 현실에 맞춰 어떻게 유연하게 다가가야 할까요? 정답이 없다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발전으로 가는 첫걸음 아닐까요? 오늘 살펴본 이 해설이 복잡한 세상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아주 유익하고 흥미로운 통찰이 되었길 바랍니다.